장애계 이슈뿐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권입니다. 그동안 최소 의무적으로 2회에 걸쳐 받아야 했던 장애 등급 재심사가 오는 10월부터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장애인들이 겪고 있던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복지부는 그동안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에서 제외됐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 희망복주머니 행사를 통해서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 개인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탄탄한 복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시되지 않고서는 얼마 전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비관자살하는 사건과 같은 폐단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장애계 이슈 헤드라인부터 장판의 숨은 헤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전해드리는 장판 포커스 시간입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3 민생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생계비를 5.5%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열린 것인데요. 복지부가 최저생계비 5.5%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이 오른 금액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 민생생활보장위원회는 실제 계측조사는 총 4번 시행했는데 역대 세 번째라는 것은 뒤에서 두 번째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최저생계비 인상안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빈곤사회연대 김인영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복지부가 지금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에는요, 3년에 한 번씩 실제 계측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는 물가 인상률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계측연도는 보통 5에서 7% 정도 인상이 되고 있고요. 비계측연도는 2에서 4% 정도 인상이 돼서 둘 사이에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측연도이고 실제 계측연도의 인상률을 서로 비교를 해야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교할 수 있는 계측연도는 4번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세 번째라는 것은 사실상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것이죠. 네, 최저생계비 인상안이 이 국민 생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고도 하는데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전물량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한 가구에 필요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의 구입 비용을 전부 다 1년 동안 합산을 한 다음에 12로 나눈 것이 한 달 기준에 최저생계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도시에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비장애 부부 이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도시근로자가하고 평균 소득의 40% 정도로 99년도 당시에 시작을 했던 것이 2009년도 정도엔 30%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따른 계측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게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수준이 하락을 해왔었던 것들은 계측 조사자들의 주관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로 2010년도 계측조사 당시까지 핸드폰은 최저생계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빈곤층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위반된다, 이러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2010년도예요.
네, 2010년도 조사 당시였으니까요. 2011년도부터 핸드폰은 처음으로 빈곤층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된 것입니다. 예. 2010년도에 빈곤층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정서에 위배된다. 야, 이거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대폭 인상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 계측조사 당시 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과연 이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해내는 게 타당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생계비를 계측조사를 할 때는 물품을 전부 다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품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생계비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 역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결정이 될 때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는 최저생계비로서 기능을 하기보다는 수급자에게는 정말 최저 생존비 한 달 동안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생존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좀 상대적인 수준이라든지 또 가구별 욕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주거비에 대한 욕구의 수준이나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한 욕구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숨만 쉬고 살아도 내야 되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냥 한 달에 아파트 관리비 얼마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있고, 또 아까 국민정서상 빈곤층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건 국민정서상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핸드폰이든 인터넷이든 하다못해 TV를 시청할 때 내는 돈이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통신비라고 일컬어지는 돈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이 주거비 비중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게 지금 최저생계비에 지금 이런 게 적절하게 반영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짜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주거 급여가 9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9만 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찾기란 전국 어느 지역에서 보더라도 거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고시원비만 해도 지금 20만 원이 넘는 돈인데 9만 원 1인당 9만 원이라고요? 네. 1인 가구를 볼 때 9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물품들을 보더라도 이제 양장류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내구 연수가 줄어든 품목이었는데요. 원래는 동절기 하나 그리고 춘추월 하나에 두 개의 정장을 12년 동안 입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10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벌의 정장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전물량 방식의 한계라든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가 실제 욕구별 아니면 사람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측정이 되었다기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측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99년도에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는 지금 최저생계비 기준선이 있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 이 두 가지 기준 요건을 가지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자활, 해산, 장제 등 한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년 10월부터는 제도가 전면이 개편돼서 급여별로 개별 기준이 생긴다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개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각 급여의 기준을 다 따로 정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7가지의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생계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 실제 소득이 이제 최저생계보다 낮을 때는 지급이 되는 것이지만 교육급여나 자활, 해산,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급 당사자에게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급여자들이 마치 필요 없는 급여를 독점해왔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사실이랑 대단히 다른 거고요. 앞으로 이제 개별급여로 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잖아요. 근데 이 각 급여의 기준을 전부 다 따로따로 정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라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생계급여 기준선, 주거급여 기준선, 의료급여 기준선을 모두 다 따로따로 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현재 최저생계비가 되게 낮고 문제가 많이 있다 결정 방식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런 정도의 생활 수준을 보호받아야 한다,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강한 사회적인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급여별로 정한다라는 것은 급여가 전부 다 쪼개지면서 생기는 전달 체계상의 복잡성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복잡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급여별로의 자의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각 급여들이 마음대로 이제 각 부처의 소관에 따라서 조정이 될 때 국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재논의를 요청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되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급여의 그 기준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급자들의 권리를 쪼개고 더 겉으로는 사람이 조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통해서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약속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개별 급여를 이렇게 나누면 약간 행정적인 체계는 좀 복잡해질지 모르지만 실제 개별 급여를 받아야 될 그걸 예를 들면 주거급여를 더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주거급여를 좀 더 주고 사실 지금 장제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거는 개별급여로 이렇게 체계만 잘 갖춰지면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게 좀 다른 우려들이 있어서 이걸 반대하는 것인가요?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네. 먼저 첫 번째로 생계랑 주거급여가 현금급여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소득 보장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지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아니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지 않은 소득을 소득으로 잡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개별급여로 넘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수급자층이 생긴다든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각 급여를 주관하는 주무부처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저 얼마 전에도 의정부에서 박진영 씨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셨던 사유가 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고 탈락을 하셨어요. 장애등급에서. 근데 이것이 수급 탈락으로 이제 이어질까봐 두려움을 갖고 계셨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이 민원을 그냥 핑퐁을 하기만 한 거죠. 나의 소관이 아니다.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핑퐁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답답함만을 느끼다가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권리가 핑퐁당하고 사실상 이거를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각지대의 문제 혹은 민원에 대해서 복지로서 정말로 각 부처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도 되게 강하게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건 좀 약간 복잡한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협의가 좀 필요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민생생활보장위원회죠. 지금 정부 측에 지금 이 내년 10월부터 제도 개편 내년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떻든 이해 당사자격인 이 민생생활보장위원회 민생생활보장위원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 개정 단계에 논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요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 때는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그리고 현재 최저생계비라는 개념 자체도 없애버리는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해버리는 이런 식의 법안은 분명히 공공부조의 후퇴다, 우리나라 복지의 후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개혁안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수급자들의 권리가 해체되는 방식으로 기초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를 하면서 광화문역에서 1년 정도 농성을 1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계약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을 하던 수급자들은 강하게 보호를 하면서 기타 다른 개별적인 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개별적인 급여가 접근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가는 방식으로 기초법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김인영 사무국장님 통화 연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권이었고요. 앞으로 장애계의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소식들 더 힘껏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